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만 좀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나 해놓을 게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제목에 보면은 조금 적은가요? 조금 적어도 한번 따라와 주세요. 북한의 적화 획책. 지금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북한 교과서를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니까, 심지어 그 국방부 장관 김관진 장관도 성명을 냈잖아요. 요즘 쓰고 있는 이 역사 교과서를 이대로 배워가지고는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배우고 대학 들어와 가지고는 국사 교과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역사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군에 들어오면 이 도대체 군을 통솔하기가 고약하다. 주적 개념도 없고 북한에 대한 정신 자세도 안 되고 이렇게 교과서를 제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개편 얘기를 요구하다시피 하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심각했어요. 우리는 사실 일반 우리 많은 학부모들은 모르고 지났죠. 그 정도인 줄을. 거기에 이제 북한이 제일 지독하게 이 교과서에다가 내놓은 게, 교과서 문제를 지금 지적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구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조갑제닷컴이라는 출판에서 증거를 잡았다 하는 이런 책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북한의 교과서를 거의 뺏기다시피 하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쭉 해나가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이 양반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거는 한국의 교과서가 계급투쟁을 아주 부추긴다는 거예요. 계급투쟁에 봉사하는 교과서. 국가의 영혼을 훔치려 하는 계급사관회가 계급투쟁에 봉사하는 교과서다. 지금 이게 이 양반의 서문이에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분단의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단. 분단의 책임이 남쪽에 있다. 요거를 제일 이 사람들 교과서에서 지금 중요하게 부각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주체사상 공부하면서 이것도 한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남한과 북한이 지금 분단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쓰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써서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부딪히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아직도 휴전 국가가 되고 2017년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분단 책임을 남쪽에다가 계속 떠밀면서, 남쪽이 저렇게 분단한 이 분단의 원흉 세력인데, 이 분단의 원흉 세력은 친미 사대주의자들이고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주도한 남쪽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다. 이 괴뢰 정부다. 북한은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남쪽에 지금 많은 역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을 우리 남한의 국사 교과서에 설설설설 묻어가 다 심어 놨다니까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동아출판사,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인 두산그룹 산하출판사인
두산 동아 출판사 273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인용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 교과서 같아요?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남한 총선거 언제 됐죠? 1948년 5월 1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곧바로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총선거회가 먼저 단독 정부를 이제 7월 17일 헌법 설파하고 8월 15일 이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었으니까 그거보다 8월 15일 남한에 정부 수립했다니까 딱 열흘 뒤에 8월 25일 날이라 그래요. 열흘 뒤에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이런 말이 들어있어. 대한민국 교과서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그게 국회란 말,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8월 25일에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10일 뒤에 그 선거를 북한에만 한 게 아니라 남한에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의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한은 어떻게 했느냐? 그 비밀로 지하에서 했대요. 지하에서. 남노당 계열이 뭐 저들끼리 뭐 조작을 했는지 하여간 뭐 해가지고 이걸 다 수거해서 이북으로 가져 올라가가 뭐 해중과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 북한은, 남한은 선거가 가능한 대한민국 이 38선 이남 위주로 했겠죠? 단독으로 했다고 하고, 북한은 저들 정부를 남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선거를 했다. 이렇게 북한 애들이 써놓은 그 내용을 이 교과서에다 그대로 넣어놨어요. 이 정도로 지금 국사 교과서가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주체사상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하나 인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이 북한의 분단 적화 획책, 분단시켜서 어떻게 북한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어 갈 거냐 하는 획책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해방이 되자 1945년 9월 19일 김일성이가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함이 아닙니다. 원산항이에요. 이거 항자. 원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소련이 완전히 각본을 짜가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올 때 김일성은 이미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이가 스탈린에 의해서 38도 선을 이게 미국하고 이제 합의해 가지고 38도 이북은 소련군이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진주하고 미군은 38선 이남으로 진주해서 남북을 관리해 나간다 하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스탈린은 이게 아주 이미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한 27, 8년이 지났잖아요. 소련은 이미 공산체제를 진행시키고 있고 스탈린이가 아주 철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때에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이
유럽 쪽에서 먼저 끝났잖아요. 독일이 먼저 패망했죠. 5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스탈린은 이미 그 동구라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체코, 불가리아, 또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이런 알바니아 뭐 이런 등등 주변 그 나라를 소련의 위성 국가로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의 위성 국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략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아주 공산당을 창당해 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을 뿌리내릴 수 있는 괴뢰를 세운단 말입니다. 하수인을. 그 하수인을 대한민국에 이제 이게 늦게 참전했죠. 소련이 이쪽 그 아시아 일본 그 관동 지구에 있는 그 일본하고 이제 2차 대전을 독일 쪽에 유럽에서 성전을 하고 나니까 아시아에서 아직 일본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놓고 루즈벨트가 스탈린한테 얄타 회담인가에 요구해가지고 이 아시아 전선으로 소련군이 좀 참전해달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소련하고 일본은 그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싸우질 않았습니다. 왜? 소련하고 일본군 사이에는 무슨 그 친선 동맹 관계 비슷한 게 맺혀져 있어가지고 전쟁이 독일군하고만 싸웠지 소련이 일본하고는 안 싸웠다고요. 그 아주 그 전쟁 선언을 안 했다고. 근데 이제 독일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한테 선전 포고를 한 게 소련이 8월 9일 이 루즈벨트가 온갖 전략 뭐 전투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자를 다 대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련군이 이쪽 극동에 참전할 수 있는 후원을 다 해줬다고요. 그래가 이제 들어올 때 스탈린이가 얼마나 엄중한 계획을 했겠는지 참 기가 차요. 그래 이 사람은 조선반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북쪽 38도선까지를 자기들이 진주할 수 있는 주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기지로 삼아서 한반도 전체를 앞으로 적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왜 안 세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북한에는 무슨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위성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위성국가에 누구를 꼭두각시 노릇 잘하겠는가를 이렇게 해보니까 소련군 대위로 소련말도 잘하고 1940년에 와가지고 김일성이는 이미 소련에 한 4, 5년 살았단 말이야. 예? 근데 남쪽에는 공산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서울을 중심한 박은영이거든요. 박은영이하고 김일성이를 스탈린이가 비밀리에 불러가 선을 봤어요. 예? 근데 박은영이를 제끼고 김일성이를 스탈린이가 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가 김일성이를 이렇게 꼭두가시로 해가 김일성이를 얻고 들어온 거예요. 소련 군대가. 얻고 들어와서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 시민대회 했다.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봉암 선생도 13일 날 만나고 어쨌다 이런 말 제가 했는데 이게 했는데 아주 그냥 백발이 성성한 노 장군이 전설의 장군이 나타나실 줄 알았더만은 33살짜리 되는 김일성이 까까머리 총각 촌놈 같은 놈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가 평양 시민들이 가짜 소동 나고 막 난리가 날 때 이 소련 군대가 딱 짜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체계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꼭두각시 이게. 그래서 요 45년에서부터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보세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이 정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요. 그러니까 38선 이남에는 박은영이가 중심이 돼서 지하운동을 하고 막 미군정 하에서 많은 좌익들과 더불어 활동을 하게 해놓고 북한에는 차곡차곡 이미 정부 수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더 놀라운 것은요,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해놓고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쯤 뒤에 이 뭐가 나옵니까? 북한에서 한 거예요, 이거. 김일성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합니다. 북한에서. 그 토지개혁 법령의 내용이 뭐냐면 무상몰수해서 무상분배를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많잖아요. 지주들이 부자는 숫자가 적을 거고. 그러니까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다 그냥 돈 한 푼 안 주고 몰수를 해버렸어. 무상몰수 해가지고 그 땅을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는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뭐예요? 무상분배야. 돈 한 푼 안 받고 다 땅을 갈라줬어요.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만세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예? 야, 대단한 전략 전술이야. 완전히 김일성이 만세가 됐어요, 이거.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실제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를 해놓고는 단서가 붙어. 무상분배받은 땅은 절대로 거래할 수 없다. 팔 수 없다, 이거요. 예? 주인은 아니야. 이제 소유권은 안 준 거요. 뭐만 줬냐? 이 땅에서 너 열심히 일해가 소작을 많이 내라. 그래도 좋지. 주인은 나중에 되더라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점점 갈수록 도수가 더 심해진 게 뭔지 알아요? 현물세 받아가는 거. 이거는 몰랐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25%부터 시작합니다. 농사 지은 거 가을에 25% 국가에서 세금 내놔.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진 거지. 그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북한이 집단 농장 수용소가 돼버리죠. 이 사람들은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포퓰리즘이라 그러나? 포퓰리즘이 아주 그냥 원조가 이거예요, 이거. 자, 기가 차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포퓰리즘이 많이 옵니다. 최저 임금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설탕물을 자꾸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꽁이 같은 개미는 그 죽는 줄도 모르고 설탕물 빨아먹으러 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잡아먹혀. 자, 북쪽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남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쪽에는 8.15 해방 이후에 예?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진주를 했죠. 근데 이 미군은 참 딱해요. 미군은 뭐 딱하냐? 북한 소련은 이미 이게 딱 적화 계획을 프로그램을 짠 숙달된 정치 훈련된 군인들이 김일성이를 데리고 들어와가 이렇게 하는데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은요. 미군의 그때 책임자가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미군 지도자로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순전히 전투병과의 무슨 장성이지 이런 정치 훈련 받은 그런 게 약하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정치 감각이 없어. 더욱이 공산주의 사상 전략 전술에는 완전히 미국 애들이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중에 참 이승만 박사지 그 양반이 1945년 8.15 되자마자 못 들어왔잖아요. 예? 김일성이가 9월 달에 들어왔는데 아마 이승만은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늦게 들어왔어요. 왜? 미국 국무성이 이 이승만이가 한국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 이승만 귀국을 갖다가 딜레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승만 박사는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승만 박사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민중들이 사람들이 받쳐주고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정당 활동도 하고 여기가 한민당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김구도 나중에 늦게 또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한은 모든 게 늦어요. 모든 게. 북한은 이렇게 착착 준비돼가 이쯤 되면 벌써 토지개혁이 나오고 인민위원회가 나오는데 남쪽은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미군정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예. 소련하고 김일성이하고 딱 붙어가 착착착 진행하는 식으로 안 됐단 말이에요, 남쪽은. 그러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국제 감각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뭐라는 거 알고 영어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다 활동하고 국제적인 감각이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국제 정세를 다 읽고 북한에서 돌아가는 정보 상황을 다 파악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놈들은 여기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도 만들고 토지개혁 법령도 해가 무상 이것까지 토지개혁도 다 해버렸으니 남쪽은 이거 뭐냐 이거 남쪽은 여기는 벌써 나라가 되고 정부가 출범이 돼 가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유세 다니다가 전라북도 정읍에 가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남한도 이제는 정부를 수립하는 총선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에?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 하자. 차, 이렇게 되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걸 다 일일이 계산해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쪽에 이승만 박사가 단독 정부 세우겠다, 우리도 세운다라는 말을 하니까 북한에서 바로 또 뭘 하느냐 하면요. 46년 조금 지나니까 여보세요. 저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발언을 놓고 지금 좌익들이 집중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분단의 원흉이 남쪽이 먼저다는 거예요. 남쪽이. 아시겠죠? 남쪽에서 먼저 이게 단독 정부 수립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분단 원흉이라는 거예요. 네. 저거들은 끝까지 통일정부 하려고 했는데 남쪽이 먼저 정부 세웠다. 자, 그러고 나니까 46년 이제 지난 스토리에서 하나 중요한 게 1948년 2월 8일이 되면은 요거 보세요. 조선인민군을 창건합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평창올림픽 날 하루 전날이 2월 8일이잖아요. 2월 8일에 70주년 기념, 1970년도 하면 2018년이잖아. 그렇죠? 70주년 기념 조선인민군 창건절 기념 열병식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 그랬죠? 이야. 이러고 있어요. 이걸 뭐 통일부 장관이라는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했죠? 통일장관 이름 뭐죠? 조명규. 조명균이가 뭐 이걸 놓고 무슨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무력 시위가 아주 심한 걸로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평창 올림픽 끝나고 한미군사 합동훈련 하면은 이거 작년으로 돌아가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따위 발언을 했다고 지금 나오죠? 어제 오늘. 이 나라가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자, 조선인민군을 창건합니다. 그러면 이게 군대까지 창건한 놈이 저거는 나라 이미 만든 거지 이게. 남쪽에서 정부 세우는 거를 기다리면서 저건 딴 건 다 해놓고 기다리다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전략을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김일성이가 이거를 선포를 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여기에 춤춘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애국자 김구. 나는 김구 선생 미안하지만 병신 바보야.
이런 것들이 나라를 이렇게 흐트려 놨다고. 김규식이 이 친구도. 그게 김구는 이게 무슨 낭만주의자도 아니고 그 다시 말하면 국제 정세나 공산주의 전략 전술에 대한 그 정보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었던 거예요. 김구 따라다니는 이 바보 자식들이. 예? 뭐양 중국 저 상해 꼴짝이 들어가가지고 뭘 독립운동 한다고 하는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하고 아무런 기반도 못 닦고 그냥 맨손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저 김구 선생 해가 거기에 허명만 있었지 실질적인 그런 지도력이 없었단 말이야. 예. 난 미안하지만 김구 선생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 오늘 이 한국의 좌파들은 김구만세요. 김구만 아니야. 모신다니까. 김규식이라는 사람도 그래. 이건 중도 좌파예요. 중도. 예? 이게 하지 중장이 미군 사령부하고 가깝게 지냈대요. 이승만이 하도 미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니까 이승만이라 하면은 미군이 자꾸 이렇게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탁월한 세계관이요. 역사의식이, 지도력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제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하자라고 뭐 때문에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자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바보들이 기어 올라간 거예요. 나 이거 간증 들었습니다, 이게. 이철성 선생 아시죠, 여러분? 이철성 총재가 참 저는 그분이 정말 가신 게 너무 아파요. 너무 좀 요즘 안타까워요. 이분이 저한테 뭐 한 얘기가 김구 선생이 돌아와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저 서대문에 가면은 적십자병원 옆에 그 뭐죠? 고려병원. 지금은 삼성병원이 돼 있죠? 삼성강북병원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옛날에 고려병원이라 그랬죠? 그 자리에 그가 경교장. 그게 그 건물이 경교장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경교장에 계셨는데 출발하는 날, 경교장에서 출발하는 날 이철성 선생은 그 열렬 학생운동 지도자로 수십 명이 모여가가지고 데모하고 있었대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하면서 다리 붙들고 늘어지겠다고 다들 막 앞에서 들어눕고 난리가 났대. 가지 마시라고. 가면 김일성한테 당한다고. 그런데 이 김구 일행이 뒷문으로 빠져가지고 가버렸대요. 그래 가가지고는 뭐 38선 넘어가면서 무슨 뭐 나라가 분단되면 내가 38선을 베고 죽는다니 어떠니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러고 그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가가 이 바보들이 김일성이 김두봉이 이놈들은 다 소련파고 이게 김일성이 이것들이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남쪽에서 올라간 이 사람들 따라가는 쫄자들도 있겠죠. 다른 단체들도 좀 있겠죠.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명서가 마지막에 떡 내놨는데 뭐냐면 절대로 남쪽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거 반대한다. 이거를 채택했어요. 이런 바보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명분을 다 만드는 거야, 이거. 그 김구는 막판에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원수되다시피 한 거예요, 이게. 총선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승만은 뭐, 국제적인 미국에 사람도 보내고 여기저기 유엔도 움직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유엔에 임시 선거 감시단이 들어와가지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38선 이남이 됐겠죠. 그래서 선거를 해서 유일한 합법적 유엔이 인정하는 정부가 나오는 그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총선 끝나고 국회가 성립이 되고 재헌절이 나오고 8월 15일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러고 하고 나니까 북한은 너희들이 그렇게 정부 세우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국회의원 뽑겠다 하고 하는데 저거들은 또 기록은 남북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이런 걸 뽑았다고 또 이 난리를 쳤어요. 이런 사기꾼들. 이걸 또 뭣도 모르고 우리 교과서에다 그대로 실은 놈들도 있고. 이런 정황을요,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체사상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쭉 정립해 나와가지고 마지막 공산당 선언도 나오고 자본론이라는 뭐 이런 그 노동가치설 이런 거를 쓰는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 사상의 맹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젊은 시절에부터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사상의 어떤 그 정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높여갔거든요. 근데 김일성은 사실은 이런 사상을 김일성이가 뭘 제창했느니 내놓았느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젊을 때부터 이게 비적비슷한 짓을 하면서 항일운동했다고 하는, 예? 중국 땅에서 중국 팔로군들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동북 항일연군 뭐 어디에 뭐 속해가 뭘 어떻게 했느니 하는 식으로 좀 나오고 소련에 가가지고도 전투에는 하나도 참석 못하고 가만 웅크리고 있던 놈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는, 예? 전설의 김일성 장군이라고 조작하면서 스탈린의 각본에 의해 가지고 북한을 저렇게 완전히 휘어잡아 들어가는 저 적화의 획책 속에 등장한 김일성이가 언제 무슨 사상을 자기가 창제를 하고 뭘 주창을 하고 이 이론 전개를 하고가 아니야. 이거는 주체사상이 발표된 때가 이미 김일성이가 북한을 다 정리한 다음에 1960년, 66년부터 공산당 그 규약에 주체사상의 뭐 4대 노선이 뭐 정치 자립이니 뭐 정치는 자주 경제 자립, 국방 자위 무슨, 예? 사상의 주체니 이런 식으로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완전히 저 통치자가 된 거요. 모든 권력을 다 쥐었어. 다 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상의 주체 뭐 이거는 얘기한 대로 중국과 소련의 갈등 속에 스탈린이가 죽고 난 다음에, 예? 공산주의의 종주권을 놓고 소련하고 중국이 서로 땡기고 하니까 중간에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간다. 이런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 주체사상이라는 거는 김일성의 철권 독재 이 수령 절대 맹신시키기 위한 이북 동포들을 완전히 거기에 독재 절대 신민화의 독재 논리를 정당화하는 의용 논리를 동원해서 체계화시킨 거예요. 주체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철학적인 세계관이 있고 역사관의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학술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논리성을 가진 이런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김일성을 절대 우상화하고 맹신화하기 위한 독재의 이론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대중이 무슨 자주성, 창조성, 뭐 의식성을 가진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이고 사회의 주인이고 뭘 어쩌고 저쩌고 혁명 건설의 주인이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김일성에게 맹종하면서 그들의 모든 피땀과 힘을 모든 것을 다 빨아내기 위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착취의 논리, 억압의 논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북한 대내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이거를 민족 해방, 반미 자주화
이런 그 달콤한 논리로 또 뭐야? 민주화, 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남쪽에는 끊임없이 언어의 유의, 수로의 획책을 하면서 하극상의 투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전략 전술의 그 원 지휘 아이디어가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서 사실은 주체사상 비판을 다시 한번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지고 뭐 주사사파라 그러면 대단한 줄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